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는 겉으로는 화려한 금빛 세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둠과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바바라 앤 토마슨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만 가진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태어나 피닉스에서 가장 예쁜 소녀라는 별명을 얻으며 할리우드의 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꿈을 이루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길을 걷는 동시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미키 루니와 결혼하며 화려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6년 1월 31일 그녀의 끔찍한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키 루니를 비롯해 알랭 들롱, 캐리 그랜트와 같은 당대의 유명 배우들의 이름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성의 죽음이 아니라 4명의 배우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며 할리우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37년 1월 2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태어난 바바라는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남성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배우가 되는 꿈을 향해 있었죠. 바바라는 여러 미인 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바바라는 완벽한 몸매로 다양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1955년 바바라는 1년 동안 무려 6개의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957년 21살의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958년 초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38세 할리우드 전설 미키 루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키가 155cm에 불과했던 외모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스카 후보에 오를 만큼 재능 있는 배우였으나 수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미키 루니의 연인들의 목록은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에바 가드너는 그를 음란한 난쟁이라 부르며 비난했고 라나 터너와 마사 비커스 같은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촬영장에서 14살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역겨운 소문까지 돌 정도로 그의 평판은 좋지 않았으며 배우 지망생들에게 배역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는 미키 루니와 사랑에 빠졌고 그의 5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바라가 미키와의 관계를 시작했을 당시 미키는 이미 일레인 데브리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미키와 일레인의 결혼 역시 평탄치 않았습니다. 일레인은 미키가 다른 여성들과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참지 못해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 미키는 그녀에게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바바라와 미키의 17살 나이 차이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1958년 8월 7일 바바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던 그녀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는데요. 당시 미키는 레이크 타워의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바바라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화가 난 바바라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불행히도 이 미친 커플은 한 달 만에 재회합니다. 바바라의 수면제 소동은 미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효과가 있었고 1959년 초 바바라는 임신 3개월이 되자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9월에는 딸 켈리 앤이 태어났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폭풍 같았죠. 바바라는 미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임신하며 4명의 아이를 낳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사람을 묶어줄 것이라 믿었던 그녀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미키는 바바라가 바랐던 만큼 화려하지 않았으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1200만, 현재 가치로 약 1,5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극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탕진했습니다. 미키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바바라가 그를 떠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4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그녀를 속였습니다. 결국 1962년에 파산을 선언했고 체납된 세금 $100,000를 압류당했습니다. 바바라는 4명의 아이를 돌보며 미키의 재정적 문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 스타로서의 삶을 꿈꿨던 바바라에게 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미키는 그녀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키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과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랭 들롱은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그리고 마피아와 자주 어울리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들롱은 미키에게 24세 세르비아 출신 배우이자 갱스터였던 밀로스 밀로셰비치를 소개했습니다. 밀로스는 들롱의 스턴트 대역이자 경호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미키가 필리핀으로 영화 촬영을 떠나면서 밀로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바바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왔습니다. 그는 밀로스를 믿었고 바바라를 잘 돌봐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미키의 끊임없는 외도로 지쳐있던 바바라는 밀로스와의 불륜을 통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미키는 크게 격분했습니다. 밀로스는 1966년 두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바바라는 그를 따라 촬영 현장까지 공개적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밀로스의 전처 신시아 브로는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바라는 밀로스의 거친 매력에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매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위험한 사랑으로 발전해갔습니다. 밀로스는 단순히 할리우드에 발을 들인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지역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을 역임했고 아버지는 수출 조합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로 가족의 재산과 지위는 무너졌고 밀로스는 사촌 스테반 마르코비치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1962년 밀로스는 배우 알랭 들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밀로스가 알랭 들롱을 시험하기 위해 깡패들을 고용해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밀로스가 직접 나서서 들롱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알랭 들롱은 밀로스를 자신의 경호원 겸 스턴트 대역으로 고용했고 밀로스는 들롱의 화려한 사교계로 진입하며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딘 같은 인물로 포장하며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밀로스는 알랭의 아내였던 나탈리 들롱 외에도 여러 여성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알랭을 자극했는데요. 심지어 나탈리와 잤다고 자랑했고 알랭의 아들 앤서니 들롱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농담까지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알랭보다 더 나은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알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밀로스는 제인 폰다와 나탈리 우드 같은 유명 여배우들과도 밀회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964년 미국 배우 신시아 브론과 결혼했는데요. 그녀는 사기꾼이자 콜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밀로스가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지위가 오르던 밀로스는 1964년 어느 레스토랑에서 미키와 함께 있는 바바라를 처음 봤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친구에게 반드시 바바라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단순한 갱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탄탄한 몸매, 유창한 영어 실력, 스타들과 어울리고 벤틀리 자동차를 몰며 신세대 유고슬라비아 갱스터로 불렸습니다. 1965년 알랭 들롱은 밀로스에게 파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들롱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밀로스는 단호히 거절하며 바바라를 사랑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한 집착으로 변했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미키는 바바라와 별거를 선언하며 호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바바라의 집에 밀로스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965년 12월 두 사람은 결국 법적 싸움으로 돌입했습니다. 바바라는 미키에게 별거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키는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미키의 강경한 대응에 바바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과 매달 $1,000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바바라는 남편과의 화해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밀로스를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미키와 재결합하려는 바바라의 계획에 분노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바라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미키와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합니다. 당시 미키는 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바바라는 미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밀로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미키는 바바라의 화해를 호의적인 듯 보였고 바바라는 미키와의 재결합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1966년 1월 31일 바바라는 밀로스 그리고 그녀의 절친 마지 레인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은 평범하게 흘러갔고 세 사람은 바바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바라는 미키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밀로스와 마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밀로스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8시 30분 바바라와 밀로스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고 하숙인 윌마 카타니아와 수지 시드니는 파티에 가기 위해 바바라의 차를 빌려 쓰고 싶어 노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허락 없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새벽 2시 30분에 돌아왔을 때도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할 뿐이었죠. 하숙이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 잠들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오, 아무리 불러도 바바라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바라와 밀로스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채로 턱에 총상을 입고 누워 있었고 밀로스는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채 엎드려 있었으며 그의 관자놀이에는 총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1964년 미키가 구입한 389경 리볼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질투심에 눈이 먼 밀로스가 바바라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는 가정부와 아이들, 그리고 2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총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밀로스는 어떻게 미키의 총을 손에 넣었을까요? 미키는 자신이 병원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총이 그의 소유였다는 점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침실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상한 정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키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가 갱단과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B급 영화 제작자이자 유대인 마피아 인물로 알려진 사무엘 스티펠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키는 갱단과 명백한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여겨진 적이 없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밀로스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미키 루니의 갱단 연루설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편 밀로스의 죽음에 세르비아에서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밀로스가 할리우드 내부자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영화 웹사이트에 따르면 밀로스의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에는 아무런 지문이 남아있지 않아 사건의 정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개골 골절과 팔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서는 약물이 섞인 위스키가 검출되어 사건 당시 약물에 제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을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바라는 겨우 29살이었고 8년 동안 미키 루니와 얽혀 지냈습니다. 밀로스의 시신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로 돌아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밀로스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입고 묻힐 정장까지 알랭 들롱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로스의 가족은 할리우드와 마피아와의 관계 때문에 죽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키는 바바라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 바바라의 절친 마지 레인과 라스베이거스에서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마지가 바바라의 생애 마지막 날, 그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애도하는 남편이나 친구의 행동일까요? 4명의 자녀는 바바라의 부모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미키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이어갔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돌려 밀로스의 사촌이자 또 다른 세르비아 출신의 문제적 인물 스테반 마르코비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반 마르코비치는 건달이자 권투 선수이며 알랭 들롱의 보디가드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1964년 밀로스는 스테반을 알랭 들롱에게 소개했고 들롱은 그가 다소 위험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스테반은 도박꾼이자 협박 전문가로 상류층 인사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은밀히 촬영해 약점을 잡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죠.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려는 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들롱 역시 스테반의 무모한 행동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스테반은 들롱의 아내 나탈리와 불륜을 저질렀고 대중 앞에서 두 사람은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굴욕을 당한 들롱은 스테반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스테반은 이를 거부하며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요, 스테반은 프랑스 총리 조르주 퐁피두의 부인 클로드 자클린의 음란한 그룹 성관계 영상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1968년 9월 22일 스테반은 아파트를 나서며 수상한 남성과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 그의 시신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심하게 구타당한 채 총을 맞아 처형당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팔다리는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의 몸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스테반이 프랑스 총리 조르주 퐁피두의 아내 클로드 자클린의 외설적인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스캔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랭 들롱은 생트로페에서 영화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그의 범죄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형 알렉산다르는 공개적으로 들롱을 지목하며 스테반이 죽었다면 100% 알랭 들롱과 그의 대부 프랑수와 마르칸토니의 책임이라는 스테반의 편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스테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고 특히 유명 영화배우와 정치인의 이름이 얽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조르주 퐁피두는 공개적인 살인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와 그의 아내를 둘러싼 의혹과 비난을 끝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들롱은 나탈리와의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러 1969년 나탈리와 이혼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들롱은 아내가 자신의 보디가드와 잤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으면서도 자신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외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밀로스와 스테반 두 사람이 들롱의 경호원으로 일하며 그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이후 2년 간격으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의 마지막 실마리는 바로 밀로스의 전처 신시아 브론입니다. 잠시 되짚어보자면 밀로스는 1964년 그녀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회전문처럼 불안정했습니다. 밀로스는 공개적으로 외도를 일삼았고 심지어 그녀를 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66년에 이혼했죠. 그렇다면 신시아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왜 그녀도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녀 역시 밀로스처럼 잘못된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 슬프게도 그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신시아는 뉴욕에서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파리 출신 치과의사 로버트 브론과 결혼하고 이혼 후에는 할리우드로 가서 배우와 작가, 프로듀서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콜걸 에스코트로 활동했으며 밀로스를 통해 범죄 조직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밀로스가 사망한 이후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콜걸 정도로 여겼습니다. 1969년 35세의 신시아는 65세의 할리우드의 전설 캐리 그랜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캐리 그랜트는 젊은 여성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1년 후 197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명예 오스카상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할리우드의 계약 배우로 활동하지 않은 이유로 아카데미로부터 외면받았던 그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뻔했던 그날, 신시아는 그를 상대로 친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캐리 그랜트가 자신이 낳은 딸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1970년 3월 12일에 태어났는데요. 놀랍게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출생증명서 아버지란에 캐리 그랜트의 이름을 적었고 이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캐리 그랜트는 친자 확인을 위해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신시아는 3번이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캐리 그랜트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지만 그와 신시아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바하마로 날아가 호화로운 별장에서 사건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시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친자 소송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큰 문제를 암시했는데요. 그랜트는 다이안 캐넌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절친한 사이였던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 공비가 스캔들에 거론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캐리 그랜트는 1970년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해 명예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신시아는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 두 아들과 딸을 부양하기 위해 스튜디오 작가와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랜트와 신시아 사이의 앙금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1973년 10월 30일 로스앤젤레스의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9세의 신시아 브론의 시신이 버려진 차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 현장은 무려 6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직원들과 손님들은 악취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시아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머리를 둔기로 구타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흔적은 분명히 깊은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소행임을 암시했지만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도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시아 브론의 죽음은 헐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 남편 밀로스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그녀의 죽음과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밀로스와 그의 연인 바바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의문스럽게 사망한 지 7년 후에 그의 사촌 스테반이 파리에서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신시아도 비극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죠. 신시아 브론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삶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사건들이 결국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캐리 그랜트와 연결되며 소문과 의혹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캐리 그랜트가 신시아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캐리 그랜트의 사생활 속에서 드러난 그의 문제적 성격 때문일까요? 캐리 그랜트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헐리우드 스타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약물 복용으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졌고 5번의 결혼을 통해 여러 여성들에게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4번째 아내였던 다이안 캐넌은 자신을 때리고 방에 가두며 심지어 약물을 강제로 먹여 정신을 조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버지니아 체릴 역시 그랜트가 과음하며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캐리 그랜트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과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시아 브론의 죽음에 그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캐리 그랜트가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사교계에서 벌어진 연쇄적인 죽음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헐리우드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남기는 걸까요? 헐리우드의 황금기였던 1960, 70년대. 이 시기에 헐리우드는 단순히 영화와 스타들로만 가득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협박, 그리고 의문의 죽음이 뒤얽힌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지였죠. 흥미로운 점은 미키와 알랭이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었고 이들의 아내들이 불륜으로 얽히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헐리우드를 뒤흔든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을까요? 캐리 그랜트, 알랭 들롱, 그리고 미키 루니 같은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들이 이 사건들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시작점이자 수많은 의문과 음모를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